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사랑은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자 강도윤. 그는 사랑을 바꾸는 남자였다. 단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5명의 인생을 동시에 흔들었고 심지어 그 자신도 흔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5개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들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었던 시점에서 시작된다. 도윤은 38. 눈빛은 부드럽고 말투는 달콤했으며 표정은 사람을 방심시키는데 탁월했다. 그의 얼굴에선 사기꾼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누군가의 상처를 덮어줄 것 같은 남자.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는 지금 5명의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는 척 하고 있었다. 그 중 누구도 다른 4명의 존재를 모른다. 각자의 삶의 틈새에 정확히 스며들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그의 세계에 들어온 여성은 이진아 33. 직업은 간호사. 늘 차가운 병원 공기 속에서 고통과 분투와 죽음 사이를 오가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남들에게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정이 많았다. 도윤이 그녀를 처음 만난 날, 지나는 20시간 동안 수술실과 병동을 오가며 눈조차 뜨기 힘들 정도로 지친 상태였다. 그리고 그런 진아에게 도윤은 조용히 물컵을 내밀며 말했다. 숨 좀 쉬어요. 진아 씨도 사람인데. 그 말은 평생 듣지 못했던 위로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진아의 마음은 거짓말처럼 쉽게 열렸다. 2번째 여자는 유세림, 29. 화려한 미모. 인스타 팔로워 31만 명. 뷰티 라이브 방송만 켜면 바로 몇천 명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만든 그 화려한 세계 안에서 누구보다 고독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얼굴만 보고 그녀의 속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윤은 달랐다. 세림의 민낯을 보고도 이쪽이 더 예쁜데 라고 말했다. 세림은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다. 사기꾼에게 속은 걸 알기 전까지는. 3번째는 박소연, 42. 싱글맘. 하루 2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아들 하나를 키우는 강인한 여성. 사랑은 사치라며 마음을 닫고 살던 그녀 앞에 도윤이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소연의 아들이 그에게 금세 마음을 열었다. 소연의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어깨를 토닥여주는 남성을 보며 말했다. 삼촌도 우리랑 살아? 그 말은 소연에게 벼락처럼 꽂혔다. 그녀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다. 4번째는 정가희, 36. 보험회사 조사팀 직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거짓말을 끔찍히도 싫어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그녀가 빠진 남자는 거짓말로만 구성된 남자였다. 도윤은 가희의 철저한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어떤 날은 지나치게 친절했고 또 어떤 날은 묘하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다. 그런 모습에 가희는 그에게 점점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장 정직하다고 믿었던 남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자는 오유나, 28. 지방의 작은 연극단 단원. 현실과 상상을 섞어가며 살아가는 여자. 감정의 고저가 심하고 울고 웃고 소리치고 껴안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불꽃 같은 여성. 그런 유나에게 거짓말은 한 번으로는 부족했다. 도윤은 그녀에게만큼은 매일 새로운 대본을 썼다. 그녀와의 사랑은 연기가 아니라 매일 갱신되는 사기극이었기 때문이다. 이 5사람의 삶은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위치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남자가 그 세계들을 모두 연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도윤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아침엔 진아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환자들보다 내가 더 먼저 보고 싶었네. 진아는 얼굴을 붉혔다. 점심엔 세림과 고급 카페에서 셀카를 찍었다. 세림은 오빠, 나쁜 사람 같아 보여도 나한테만은 착하잖아라고 농담했다. 도윤은 웃으며 속으로 계산했다. 팔로워 30만 영향력 좋지. 저녁엔 소연의 아들을 가르쳐주며 이 문제는 삼촌도 어려웠어라고 말하며 아이를 웃게 했다. 소연은 그런 모습을 보며 오래 잊었던 감정을 떠올렸다. 아, 이런 게 가족인가. 밤엔 가희에게 영상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하루 종일 회의하다 지친 얼굴이었다. 도윤은 낮게 담담히 말했다. 가희 씨가 너무 고생해서 마음이 아프네. 그 말은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가희는 숨을 한 번 크게 쉬고 미소를 지었다. 새벽엔 유나에게 전화했다. 그녀는 리허설이 망했다며 울고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능숙하게 그녀를 달랬다. 유나야,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강해. 그 말에 유나는 금세 금이 간 거울처럼 흔들리며 말했다. 오빠, 나 없으면 안 되지. 도윤은 침묵 후 천천히 대답했다. 당연하지. 그러나 진심은 단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단 하루의 시간 동안 5개의 감정, 5개의 사랑, 5개의 거짓말, 그리고 단 하나의 진실도 없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남자 하나가 5명의 여자를 동시에 속이는 막장 사건이기 때문이 아니다. 실은 그 남자도 누군가에게 속고 있었다. 그는 5명의 여자를 이용해 각각 다른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진아에게서는 순수한 믿음, 세림에게서는 화려한 커리어와 영향력, 소연에게서는 진정성 있는 가족 이미지, 유나에게서는 감정적 의존, 그리고 가희에게서는 보험 관련 내부 접근 권한. 그런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바로 가희였다. 그녀만이 특정한 문서를 접근할 수 있었고, 그 문서가 누군가에게는 수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도윤 자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그림자 같은 존재가 도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도윤에게 지시했고, 조종했고, 필요할 때마다 정보와 데이터를 요구했다. 도윤은 자신이 사기꾼이 아니라 하수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막의 마지막, 모든 파국의 첫 징조가 나타난다. 도윤은 가희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카페는 조용했고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가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가희는 커피를 젓다 말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도윤은 늘 하던 대로 그녀의 손등을 감싸려 했다. 하지만 가희는 조용히 손을 빼며 말했다. 강도윤 씨,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해요. 그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단단했고 침착했고 준비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제가 조사해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그 사건에 당신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멈춘 듯 뛰었다. 가희는 미소도 없이 단지 사실만 말하듯 계속 이어갔다. 도윤 씨,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그 질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제 사기의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도윤은 아직 모른다. 이 질문이 앞으로 찾아올 폭풍의 가장 작은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그가 속여온 5명의 여자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조종하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도.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날 아침, 도윤의 휴대폰은 평소보다 더 바쁘게 울렸다. 여러 메시지창을 부지런히 오가며 전혀 다른 말투와 감정을 주고받는 그의 손가락은 마치 오래전부터 외워온 대사를 유연하게 반복하는 배우처럼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가 보내는 말은 늘 적당히 다정했고, 적당히 진심 같았으며, 적당히 아팠다. 그 적당함이야말로 상대가 믿게 만드는 열쇠였다. 그는 상대의 상처를 보고 말하는 것처럼 정확했지만, 실제로는 감정의 무게를 거의 느끼지 않았다. 도윤에게 사랑은 애착이 아니라 도구였고, 감정은 연기가 더 쉬운 언어였다. 그러나 그 연기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했다. 은지, 지유, 수진, 아라, 미나. 5명의 여자들은 자신만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고, 그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꺼내지 못했던 외로움과 결핍에서 자라났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 그리고 도윤 역시 자신이 얽어놓은 이 감정의 끈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어디서 끊어질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침 8시 12분. 그는 은지에게 가장 부드러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내 생각으로 시작했어. 짧아 보이는 그 문장 하나가 은지의 가슴을 흔들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은지는 식어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입술 끝이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남자는 이미 다른 여자의 메시지 창을 열고 있었다. 지유는 어두운 방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아침을 맞고 있었다. 혼자 살아온 시간 동안 밤과 아침 사이의 공백은 늘 무거웠다. 그런 그녀에게 도윤의 문자는 하루를 견디는 힘이 되었다. 지유야, 밤새 잠이 잘 안 왔다. 내가 생각나더라. 지유는 화면에 손끝을 가볍게 얹고 천천히 문장을 읽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그것은 그녀가 가장 갈망했던 감정이었다. 도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그저 말해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 수지는 퇴근 후 주차장에서 차문을 열려던 순간 도윤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화면 속 도윤의 눈가에는 흐릿한 물기가 맺혀 있었고 입술은 말할 듯 말하지 않을 듯 어딘가 힘겹다는 기색을 담고 있었다. 오늘 하루가 좀 버거웠다. 그 한마디는 수진의 마음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늘 완벽하고 강한 이미지를 유지하며 버텨낸 그녀의 내면에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욕망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취약함은 연기였지만 그 연기는 누구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아라는 러닝머신을 뛰다 잠시 멈춰 서서 이어폰을 더 깊이 꽂았다. 운동하며 듣는 에너제틱한 음악보다 도윤의 음성 메시지가 그녀의 심장을 더 거세게 뛰게 했다. 아라야, 너 생각만 하면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져. 그는 늘 이 여자에게 조금 더 위험한 말, 조금 더 직설적인 감정을 남겼다. 아라는 그런 위험을 좋아했다. 그 위험이 달콤할수록 자신이 더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사실을 이용했다. 미나는 부티크 거울 앞에서 옷을 들고 고민하고 있었다. 데이트를 위한 옷을 고르는 일은 설렘 그 자체였고 그 설렘의 중심에는 늘 도윤이 있었다. 그때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나야, 오늘은 옷보다 내 얼굴이 더 보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나의 얼굴엔 화색이 돌았다. 사랑을 믿는 속도가 빠른 그녀에게 도윤은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었다. 그 메시지가 오늘만 5번째 복사된 말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알지 못한 채
5명의 여자는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 단 한 번도 스쳐간 적 없고 서로가 같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각자 다른 사연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 상처마다 맞춤형처럼 떨어지는 도윤의 말은 그들을 더 깊이 빠뜨리는 훅처럼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단 한 명만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다. 보험사 직원 강지훈. 그는 단순한 보험금 청구 조사를 위해 도윤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연결점들이 발견됐다. 보험금 청구 시기, 사건들의 패턴, 그 주변에서 등장한 증언자들의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여러 여성들이 비슷한 시기 비슷한 방식으로 도윤과 얽혀 있었다. 지우는 느꼈다. 이 남자 주변에 뭔가 숨겨진 구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구조는 곧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폭발은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 폭발은 도윤이 아니라 여자들의 쪽에서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날 밤, 세영은 거울 앞에 섰다. 화장대 위에는 강우가 선물했다는 작은 보석 상자가 놓여 있었다. 심장은 아직도 오후에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며 뛰고 있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아래쪽에서 은근히 꿈틀거렸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넘기며 속삭였다. 설마 아니겠지. 그러면서도 보석 상자를 열어보지 못한 채 뚜껑을 쓰다듬기만 했다. 반면 같은 시각, 유나는 호텔 라운지에서 벽난로 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을 감싸는 실루엣 드레스 위로 따뜻한 조명이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한 곳에 고정돼 있었다. 강우가 준 티켓 2장짜리. 그는 말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술잔을 돌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게 현실일 리가 있나. 한편 서빈은 달랐다. 침대 위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강우의 메시지를 읽으며 키득거렸다. 오늘도 너무 귀여워요. 강우 씨. 그녀는 어떤 의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껏 그녀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과 강우의 관계가 일시적이더라도 그 끝이 주도권을 가진 쪽이 누구인지는 명확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또 다른 의미의 헷갈림을 겪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을 두른 채로 주방으로 걸어나온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연 순간 문틈에 끼워진 작은 흰 봉투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 강우. 그리고 그 안에는 단 한 줄. 조만간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수진의 손끝이 하염없이 떨렸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야 드디어 우리 관계가 달라지는 건가? 마지막으로 은채는 달리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강우의 목소리 메시지를 반복 재생하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채야,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덮어두려고 했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드는 느낌을 받았다. 일상을 버리고 어디론가 멀리 떠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나만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5명은 각기 다른 공간에서 같은 남자를 떠올리며 새로운 국면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며칠 뒤 강우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일정표처럼 그들을 한 사람씩 차례로 만났다. 그가 들고 있는 정보들은 섬세하고 정확했다. 세영에게는 그녀의 가장 깊은 가족사를, 유나에게는 숨기고 있던 이혼 경력을, 서빈에게는 과거에 복잡했던 인간관계들을, 수진에게는 오래전 묵혀둔 빚 문제를, 그리고 은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던 트라우마까지.
그는 필요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알아주는 척하며 친밀감을 강화했고, 또 필요할 때는 은근히 압박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환했다. 그 기묘한 균형은 중독적이면서도 위험했다. 그럼에도 그들 누구도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균열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첫 번째였던 것은 사소한 우연이었다. 유나가 강우에게 받았던 선물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순간 그와 똑같은 목걸이를 세영도 갖고 있었다. 그 목걸이는 맞춤 제작이라며 특별하다고 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또 한편에서는 서빈의 SNS에 올라온 강우의 손목 시계가 은채가 보내준 카카오톡 사진 속 시계와 완전히 동일했다. 세상에는 비슷한 물건이 많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연이 같은 남자에게 이어질 확률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수진이었다. 그녀는 메시지 알림을 보다가 강우가 자신에게 보낸 문장과 거의 동일한 문장을 다른 사람의 SNS 스크린샷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가슴이 뚝 하고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다. 설마 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지는 순간 그들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강우는 그들을 향해 더 강한 유인책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영에게는 결혼 이야기를, 유나에게는 함께 떠날 계획을, 서빈에게는 새로운 사업 투자를, 수진에게는 공동명의 계좌 개설을, 은채에게는 전세 보증금 마련을. 각기 다른 5개의 미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의 감정은 서로 다른 색으로 번져갔지만 그 끝은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나는 강우가 맡겨놓았다던 문서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작은 진단서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상태 중상, 보호자 한강우. 하지만 그 이름 보호받는 사람, 그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자였다. 그것도 강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 그리고 관계란에는 기이하게도 지속적 의존 관계라고 적혀 있었다. 유나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유나의 손이 떨리며 문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종이가 바닥에서 일그러지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도미노의 첫 조각이 넘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5명의 일상 속에서도 비슷한 작은 결함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연결선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강우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어딘가 억눌린 듯 불안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모든 건 이제부터였다.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진단서를 주워들며 숨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손끝이 자꾸 힘없이 떨렸다. 그 문서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한 가지는 명확했다. 강우는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에게든 지배당하고 있는 쪽에 가까워 보였다. 그날 밤, 유나는 강우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고 있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왜? 무슨 이유로? 강우가 단순한 사기꾼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진단서의 내용은 마치 뒤편에 더 커다란 그림자가 존재함을 암시하고 있었다. 한편 그 시각, 세영은 차 안에서 강우를 기다리며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늘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던 그가 30분이나 늦고 있었다. 세영은 문득 강우가 최근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 그녀는 걱정과 의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가로등 아래서 핸들을 두드렸다. 그때 멀리서 강우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멍했고 몸은 조금 휘청였다. 세영은 문을 열고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오빠, 무슨 일이야?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힘없이 웃어 보였다.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 하나. 내일까지 준비해. 지연되면 다 끝난다. 세영은 그 메시지를 읽지는 못했지만 강우의 얼굴 근육이 굳어가는 걸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쾌하게 스며올랐다. 반면 서빈은 완전히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호텔 바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고 있었고 그 통화 상대는 강우가 아니었다. 서빈은 강우를 남자로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게임판 위에서 쉽게 휘둘리는 말처럼 보았을 뿐이었다. 귀엽긴 하지. 근데 끝이 가까워질수록 더 재미있지 않을까. 그녀의 미소는 도발적이면서도 냉담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장난이 곧 전혀 다른 폭풍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한편 수지는 혼자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아둔 문서들과 메모들을 펼쳐놓고 강우가 보낸 문장들을 비교하고 있었다. 그 문장들은 어딘가 교묘하게 패턴이 있었다. 그가 사용하는 애칭, 칭찬 방식, 기대를 주는 말, 불안감을 자극하는 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이 오가는 방향. 수지는 연필을 떨어뜨리며 혼잣말을 했다. 이건 의도적이야. 완전히 구조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사기는 즉흥적이지 않았다. 누군가가 설계한 듯한 규칙성이 있었다. 그러나 은채는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다. 직장에서 예고 없이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그녀는 울먹이며 은행 직원에게 묻고 또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직원은 조심스레 말했다. 최근 대출 신청서가 승인되면서 관련 기관이 계좌 이동 패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된 것 같습니다. 대출이요. 제가 언제? 직원은 서류를 내밀었다. 그 서류 상의 신청자 이름엔 분명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긴 설명문 위로 남겨진 연락처 번호. 강우의 번호와 단 한 자리만 다를 뿐이었다. 은채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강우가 자신에게 새 전셋집 마련 도와주겠다고 말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렸던 순간들이 전부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으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5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너짐들은 서로 다르게 보였지만 결국 하나의 점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 점의 중심에는 강우,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어둠이 있었다. 며칠 후, 강우는 갑자기 5명을 같은 장소로 불러냈다. 그는 모두에게 다른 핑계를 댔다. 세영에게는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유나에게는 도와줄 일이 생겼다고 했으며, 서빈에게는 투자 이야기를 이어가자고 했고, 수진에게는 공동 투자 서류를 보여주겠다 했고, 은채에겐 전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소는 오래된 도심의 복합상가 7층. 조명은 어둡고 창밖에서 간판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들어왔다. 그곳에서 강우는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의 숨은 거칠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5명이 서로를 마주한 순간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바로 말을 꺼내지 못했다.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왜 서로가 같은 남자를 알고 있는지, 왜 강우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든 질문이 바닥에 무겁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나가 입을 열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강우 씨.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강우는 얼굴을 들었고 입술 사이로 힘겹게 한 문장을 흘렸다. 미안해 나. 나도 누군가에게 속고 있었어. 그 말은 폭발음처럼 테이블 위로 튀어올랐다. 5 사람 모두가 동시에 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정말이야. 이건 나 하나가 꾸민 일이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존재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비치고 있었다. 이 막의 마지막 장면은 5명의 혼란, 강우의 공포,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 존재의 그림자가 같은 공간에서 뒤엉키며 끝을 향해 미끄러져 갔다. 강우는 회의실 중앙에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오래된 형광등은 불안정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5명의 여성은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분노, 당황, 공포, 실망, 의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호기심까지 뒤섞여 있었다. 세영은 가장 먼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감정이 아니라 배신이 손목을 비틀어 쥐고 있는 것처럼 쿵쾅거렸다. 왜 모두를 여기로 부른 거야?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강우의 다음 대답에 모든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강우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 문서 당신 누군가한테 종속돼 있었던 거 맞아? 그녀는 진단서의 복사본을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종이는 튀어오르며 강우의 팔 가까이 떨어졌다. 서류에 적힌 단어, 지속적 의존 관계. 그 단어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서빈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있었다.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그 웃음은 지금껏 보인 것 중 가장 차갑고 얇았다. 이거 뭐야? 다중연애는 그렇다 치고 의존 관계. 당신 위에 누군가 더 있다고?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묶어둔 서류철을 꾹 눌렀다.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말투, 패턴, 접근 방식, 일정. 당신이 혼자 꾸민 게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 누가 움직였어? 누가? 하지만 은채는 달랐다. 그녀의 눈동자는 다른 내 사람과는 다르게 두려움보다 이해할 수 없는 연민이 섞여 있었다. 오빠 힘들었어? 그 말이 방 안의 모든 시선을 그녀에게 꽂히게 했다.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허물어진 성벽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피해자였어. 그 말은 들려오는 즉시 5명의 반응을 갈랐다. 어떤 이는 비웃었고, 어떤 이는 숨을 들이켰고, 어떤 이는 또 다른 배신감을 느꼈다. 그러나 강우는 숨조차 가쁘게 쉬며 말을 이어갔다. 전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시켰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위험해진다고. 세영이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이 누군데? 강우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가 떨리고 있는 것은 분명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의 입술을 제어했다. 마치 이름만 꺼내도 재앙이 닥친다는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그러나 결국 그는 입을 열었다. 우리 아버지야. 순간 테이블 위의 기류가 완전히 바뀌었다. 유나의 손이 미끄러져 컵을 떨어뜨릴 뻔했고 서진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서빈은 처음으로 미소를 잃었다.
강우의 목소리는 무너진 호흡 사이에서 힘겹게 튀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데 익숙해. 어릴 때부터 나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서만 살았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보고받아야 했고 통제당했어. 그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나에게 실험을 시켰어.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재정적 구조를 만들라고. 실제 사람들로. 수진이 숨을 삼켰다. 우리를 이용해서 돈을 빨아들이게 하려는 시스템.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히 돈만이 아니야. 당신들의 정보, 감정 패턴, 인간관계, 취약점, 그 모든 게 아버지의 자료로 들어가. 유나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혀왔다. 우린 그냥 데이터였다는 거야? 아니, 강우가 고개를 들며 절규하듯 말했다. 당신들은 그냥 대상이 아니었어. 내가 정말로 좋아했던 사람들 있었어. 그 말은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 세영이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그럼 정확히 누구를 좋아했는데? 방 안이 얼어붙었다. 5명의 시선이 강우에게 꽂혔다. 마치 각각이 자신에게 돌아올 답을 확신하고 있는 듯했다. 강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방 안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을 심리적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 한 명이 아니야. 그 말은 폭발이었다. 서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기까지 와서도 똑같은 소리네. 아직도 우리한테 줄타기 하는 거야? 유나는 눈가가 젖었다. 그럼 결국 아무도 아니었다는 뜻이잖아. 세영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며 이를 갈았다. 넌 그냥 모두의 상처를 먹고 산 괴물이었어. 그때였다. 은채가 작게,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맞죠? 그 사람 아버지 그 사람이 시킨 거 맞죠? 방 안이 고요해졌다. 모두가 고개를 돌려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이상할 정도로 강우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 감정은 배신 후에도 남아있는 극단적인 충성에 가까웠다. 그러나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입술은 아주 작은 떨림으로 말을 취했다. 은채야, 너만은 정말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 순간이었다. 은채의 눈동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은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결국 나도 이용했다는 뜻이네요. 그 말은 마치 천천히 그러나 정밀하게 방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그때 갑자기 테이블 아래에서 짧은 진동음이 울렸다. 강우의 휴대폰이었다. 강우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발신자. 아버지. 그리고 메시지는 단 한 줄. 늦었다. 전부 정리해라. 그 문장은 짧았지만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본 순간 강우의 몸은 깊은 절망에 휘청거렸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는 문지방까지 뛰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절박한 목소리로 5명에게 외쳤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모두 위험해. 그러나 그 말은 더 큰 혼란을 만들 뿐이었다. 서빈이 소리를 질렀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강우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버지의 사람들, 이 건물 안에 들어왔어. 나한테 배신의 증거가 생기면 5명 전부. 쿵.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5명은 동시에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복도의 조명은 꺼져 있었고 그림자만이 문 아래 틈으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강우는 절규하듯 외쳤다. 숨을 죽여, 제발,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그러나 이미 늦어 있었다. 문 너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강우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 목소리는 그가 말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5명의 삶은 이날 이후 절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그날 밤 민준의 비밀 아파트. 좁은 침실 한쪽에서 울리던 스마트폰 진동은 멈추지 않았다. 민준은 식은땀을 닦으며 전화를 바라봤다. 발신자는 K.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창문을 가리고 있는 블라인드를 확인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익숙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혼자인 건 아니라는 걸. 그는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끝난 건가?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문이 울렸다. 쿵, 쿵, 쿵. 마치 문을 부수려는 듯한 것엔 노크. 민준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지만 정작 목소리는 차갑도록 조용했다. 그는 문에 다가가지도 못한 채 멈춰섰다. 노크는 계속됐다. 열어요. 다 안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지유였다. 민주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목소리를 죽이고 뒷문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그 순간에도 지유의 말은 계속됐다. 문 안 열면 다 터뜨릴 거예요. 5명 모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이 뭐라며 둘러댔는지까지 전부.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5명 모두. 지유는 웃었다. 그것은 비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섞인 소리였다. 생각보다 금방이었어요. 당신이 누구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같은 말, 같은 사진, 같은 약속을 복붙하듯 돌렸었는지. 민주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도망갈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단 하나의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K. 그 사람만이라도 움직여주면 승산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마트폰이 진동을 울렸다. 다시 K.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단 한 줄. 네, 역할 끝. 알아서 처리해. 민주는 손에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짧은 문장은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5명이 다 모였다는 거 확실해? 지유가 답했다. 응.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당신이 보험금을 노렸다던 그 언니예요. 기억나죠? 당신이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던 그 말. 그 언니가 제일 먼저 당신 얘기를 꺼냈어요. 민준의 손이 문고리를 쥐고 움찔했다. 지유의 말은 계속됐다. 웃기지 않아요. 서로 모르는 6명이 같은 남자한테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우린 일종의 연대감을 느꼈어요. 배신감이 서로 겹쳐지니까 오히려 무서운 힘이 생기더라고요. 민주는 문에 이마를 댔다. 그래도 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유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어서 들려온 건 깊은 한숨이었다. 나도 그랬어. 나는 다를 줄 알았어. 당신이 나한테만큼은 진심일 거라고 그런 착각을 했던 내가 바보였지. 진심을 건드리는 말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감정에 흔들릴 틈이 없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넌 몰랐겠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왜? 지유가 물었다. 민주는 답했다. 나도 사기당하고 있었다는 거.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민주는 이어서 말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내가 벌어온 돈, 내가 만든 관계들 전부 나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었어. 난 그 사람 덕분에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 지유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누구든, 그게 당신의 죄를 지워주진 않아.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 그래서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야. 너희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난 이미 버려졌어. 그는 마지막 말과 함께 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외부에서 돌연 열렸다. 누군가가 강제로 자물쇠를 뜯은 것이다.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사람은 지유가 아니었다. 그는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들어온 여자는 5 피해자 중 한 명인 세라였다. 하지만 이전의 세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알고 있는 눈빛. 그녀 뒤로 4명의 피해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지유가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민주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5명 모두의 표정은 분노, 배신감, 슬픔, 혐오, 그리고 어떤 묘한 연민까지 뒤섞여 있었다. 세라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속았다고 생각했죠? 근데요, 우리는 당신을 알게 된 후 더 많은 걸 알게 되었어요. 민주는 상실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이야? 세라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릴 속이려면 당신도 누군가에게 속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 말은 민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리고 지유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우리 당신 뒤에 있는 사람까지 이미 파악했어요.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설마 K. 4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서 있던 한 여자가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K가 아니라.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민주는 숨을 삼켰다. 그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우리를 엮은 건 다른 사람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위의 존재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5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과 완전히 달랐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누구야? 여자는 천천히 답했다. 너를 만든 사람. 여자의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너를 만든 사람. 민주는 한동안 숨조차 쉬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함을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분명 5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 하지만 지금 눈앞의 표정, 태도, 말투, 분위기 모든 것이 전혀 달랐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지유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비틀어진 건지 이제 알겠어. 그러나 그 여자는 지유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해하지 마. 난 너의 편도 아니고 그의 편도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민주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럼 누구 편인데? 여자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목 뒤를 쓸어내렸다. 그 동작은 마치 가면을 벗어내는 암시처럼 보였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내 편은. 그녀는 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돈이야. 순간 지유가 분노에 차 외쳤다. 미쳤어. 우리를 이용한 거야? 여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5명 모두 여기에 오기까지 누가 진짜 이끌었을 것 같아. 서로 연락도 없던 너희가 갑자기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피해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다. 민주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서 넌 날 낚은 낚싯줄 위에 낚싯줄이었단 말이야? 나도 속이고 얘네도 속이고 그 위에 있는 K도 속이고?
여자의 눈빛이 번득였다. 정확해.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어다니며 말했다. 너희 모두 나에게는 상품이었어. 감정적으로 붕괴한 사람들끼리 묶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피해자 중 한 명인 세라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기 위함이었어? 그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아.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붕괴된 감정은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되거든.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다. 너 우리를 이용해 어떤 결과를 얻으려고 한 거야? 그녀는 민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속삭였다.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팔려고 했지.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식었다. 그러자 지유가 소리쳤다. 당신 미쳤어. 사람 인생을 가지고 장난쳐. 그 여자는 이상할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난 아니야. 사업이야. 피해자들이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다. 누군가 무너지는 순간, 특히 복수와 배신이 얽힌 상황은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지.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숨을 막아버렸다. 마치 눈앞에서 인간의 어둠을 실물로 본 듯한 느낌. 민주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서 K도 너한테 당한 거야? 그 여자는 비웃듯 말했다. K, 그는 도구였어. 널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장기말. 그리고 그녀는 민준의 턱을 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너는 이미 끝났어, 민준. 근데 문제는 그녀는 피해자들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피해자들의 눈에서 두려움이 번졌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다. 너희는 분노, 배신, 상처 이 모든 걸 공유한 상태야. 이 감정들은 곧 폭발하겠지. 난 그 폭발을 팔 거고. 지유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선택해. 그녀는 손을 들어 방 한가운데를 가리켰다. 저 사람 민준을 용서할까? 아니면 직접 심판할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민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5명의 피해자들의 얼굴도 일제히 변해갔다. 분노, 슬픔, 복수심, 혼란 모든 감정이 얽혀 폭발 직전이었다. 그 여자는 속삭이듯 마지막 말을 던졌다. 어느 쪽이든 이야기로서는 훌륭하니까.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팔짱을 꼈다. 묘하게 즐기는 표정. 방 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기름통 같았다.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긴장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탁이야. 제발 나를 믿어줘. 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난 그 위의 사람에게. 그러나 피해자들 중 한 명이 그를 향해 발을 내딛었다. 손에는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너를 믿을지 말지는 우리가 정해. 그 순간 방 안에서 폭발음 같은 고함이 터졌다. 방 안에 가득 차 있던 감정의 폭발은 결국 터지고 말았다. 5 피해자 중 가장 먼저 앞으로 나선 사람은 세라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흔들리고 있었고 손끝까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우리한테 한지 그걸 어떻게 말로 용서하라는 거야? 민준은 벽에 밀린 채 고개를 저었다. 난 너희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라 난 나도. 그러나 세라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넌 우릴 사랑한다고 했지. 그녀의 목소리는 쉴 틈 없이 흔들렸다.
근데 같은 말, 같은 사진, 같은 약속 5명에게 똑같이 했어. 뒤이어 두 번째 피해자인 연희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난 정말 바보처럼 당신이 나랑 결혼할 줄 알았어. 민주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나도 속고 있었어. 난 그 위의 사람이. 하지만 그 말조차 비명이 겹치며 묻혔다. 그 위의 사람. 그래서 우린 죄 없는 희생양이야? 그따위 변명이 통할 것 같아? 미영이 날카롭게 외쳤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서로가 서로를 짓누르는 감정으로 꽉 차 있었다. 마치 산소가 줄어드는 듯한 숨막힘. 그때 그들을 구경하듯 벽에 기대 서 있던 정체불명의 여자가 부드럽게 손뼉을 쳤다. 박. 박. 너무나 느리고 조롱하는 듯한 박수 소리. 좋아. 아주 좋아. 분노가 절정에 이르렀네. 그녀는 다리를 꼬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끝내도 되지 않을까? 피해자들의 눈이 그녀를 향해 돌아갔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모두가 그녀가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는지 알면서도 그 실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넌 누구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를 만든 사람이라고 했지. 좀 더 정확히 말해줄까?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방 안을 가르기 시작했다. 난 이 모든 스토리를 설계한 사람이고 너희가 겪은 고통의 구매자들을 끌어온 사람이야. 피해자들이 일제히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구매자? 그녀는 그 반응을 즐기듯 말했다. 범죄와 배신, 멘탈 붕괴, 그런 클라이맥스는 항상 수요가 있거든. 그리고 너희 모두는. 그녀는 민준을 가리켰다. 특히 넌. 그들의 엔딩을 위해 준비된 인형이었어. 순간 민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너무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전. 그녀는 피해자들을 향해 돌아서며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마치 하나하나를 지목하듯. 너희 5명 중 1명은 처음부터 내가 심어둔 사람이야. 정적. 숨소리조차 사라진 침묵. 피해자들은 얼어붙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세라가 먼저 외쳤다. 뭐라고? 우리 중 1명이 저 여자 편이라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5명을 완벽하게 모으기 위해서는 1명의 불씨가 필요했거든.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우린 모두 피해자야. 정체불명의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피해자인 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 순간 민준이 날카롭게 외쳤다. 잠깐. 그의 눈이 커졌다. 그럼 그 심어진 사람이 나한테 처음으로 접근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야? 그녀는 눈웃음을 지었다. 전부 역할이 있었지. 피해자들의 얼굴이 일제히 흔들렸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미 불신이 번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방 한가운데 가장 말이 없던 피해자 1명. 늘 조용히 눈물만 흘리던 소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 전혀 달랐다.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다. 오히려 서늘한 자신감이 있었다. 소원이 입술을 미세하게 올렸다. 그만해. 정체불명의 여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내 역할을 밝힐 때가 되었지. 피해자들은 일제히 소원을 바라보았다. 소원은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1명씩.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그리고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다.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다. 세레라가 고함쳤다. 설마 너였어. 소원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말했다. 처음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난 그저 당신들처럼 상처받은 척 연기하라는 지시만 받았어. 지유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소원은 민준을 보며 잔혹할 만큼 차갑게 말했다. 처음 너한테 접근한 것도 내가 감정적 약자를 연기하기 쉬웠기 때문이야. 너는 그렇게 흔들리는 여자들에게 취약하니까. 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소원 너까지. 소원은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너를 무너뜨리는 과정의 절반은 내가 만든 거야.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전율시켰다. 그러나 소원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체불명의 여자와 눈을 마주쳤다. 근데 여기서 끝내기엔 우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여자는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바로 그 순간. 천장에서 미세한 땅 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동시에 시선을 위로 올렸다. 천장 모서리의 작은 붉은 불빛. 카메라. 단 한 대가 아니었다. 6대, 7대 방 전체에 촘촘하게 박혀 있었다. 여자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축하해. 이제 라이브가 시작될 거야. 피해자들은 악몽을 본 듯 비명을 질렀다. 민주는 무릎을 꿇으면서도 외쳤다. 이건 실제야? 실시간으로 방송하겠다는 거야. 여자는 미소 지었다. 이미 하고 있어. 그 말과 함께 문 밖 복도에서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 중얼거림이 들려왔다. 쏟아지는 발걸음, 소문, 녹화, SNS 알림음. 그리고 소원은 마지막까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이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진실이 사람을 파괴하는 거야. 민준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방 안은 혼란, 공포, 배신, 절망이 뒤섞인 가장 막장의 정접에 도달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여자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 이야기는 이제 너희가 원하지 않아도 세상에 퍼질 거야. 그 남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은 이미 부서졌고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창밖에는 기묘하게 잔잔한 새벽 공기가 맴돌았고 그런 고요함이 오히려 그를 더 숨막히게 했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이 계속 따라붙었다. 그리고 마침내 울렸다. 따르릉. 그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받았다. 말해. 그 낮게 깔린 목소리 뒤엔 이미 반쯤 부서진 정신이 드러나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린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다. 하지만 동시에 소름이 끼칠 만큼 낯설었다. 이제 알아야 할 때가 됐어. 그 한마디에 남자의 숨이 멎었다. 그가 가장 믿었던 인물, 모든 비밀을 나눴던 사람. 그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남자는 즉시 뛰쳐나갔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갈라지며 도시의 새벽이 뒤엉켰고 그의 차는 히드라처럼 뒤틀린 진실을 향해 질주했다. 낡은 공장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기름 냄새,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누군가의 흔적이 남자를 맞이했다. 그 남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다. 마치 잘못된 한 발자국이 모든 것을 끝장낼 듯한 기묘한 긴장감.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어둠 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다. 그 남자는 멈췄다. 그 얼굴.
그 표정, 그 목소리. 그는 충격으로 숨을 삼켰다. 설마 너였어? 그러나 상대는 비웃듯 말했다. 이제야 눈치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남자는 그의 말에 더 이상 숨을 삼킬 여유조차 없었다. 지난 3막의 모든 사건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첫 번째 반전,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충격. 그 모든 뒤에는 그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몰랐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하나의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숨결 하나에도 칼날 같은 긴장감이 얹혀 있었다. 왜 했어? 남자가 씹어 삼키듯 물었다. 그 질문은 공기를 찢어 놓았다. 너 때문이다. 상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너만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훨씬 일찍 끝났어. 그 말의 단호함은 차갑게 얼어붙은 비수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지금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모르는 동안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앞의 인물은 애초부터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 모든 사람을 이용해왔던 것이다.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다음 계획은 뭐지? 나를 없애는 건가? 그 말에 상대는 미묘하게 웃었다. 아니, 너를 없애는 건 이미 결정된 결말이야. 문제는 그 전에 봐야 할 게 있다는 거지. 말을 마치자마자 어둠 속에서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려왔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은 완전히 멈췄다. 너 왜 여기 있어? 새롭게 나타난 사람은 남자의 가장 깊은 믿음을 쥐고 있던 존재였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담담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처음부터 내 편이었던 적은 없어. 남자의 숨은 거칠게 흔들렸다. 온몸이 굳었다. 머릿속의 모든 기억이 스크린처럼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두 번째 반전이 아니었다. 아직 더 남아 있었다.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세 번째 반전이. 남자는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 둘은 서로를 알고 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왜? 나한테 왜? 그 질문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더 냉혹했다. 내가 가진 게 필요했어. 내가 모르는 게 필요했지.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게 마지막 조각이었어. 그들의 말은 교차하며 날카롭게 찔러 들어왔다. 남자는 덤덤한 공허 속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죄다 끝난 것 같던 그 순간, 그들 뒤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한 실루엣. 그리고 남자가 눈을 크게 뜨는 사이, 그 실루엣은 귓가에 속삭이듯 말했다. 아직 끝난 줄 알았어. 남자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모두가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왔다. 공장의 불빛이 번쩍 켜지며 네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다. 숨겨졌던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뒤집히듯 제 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물이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어둠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 남자는 공장 안 한가운데 서 있었다. 사방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배신한 자, 조종한 자, 계획을 짜온 자, 그리고 돌아온 자까지. 네 개의 그림자가 얽히며 그의 숨을 점점 죄어왔다.
공기마저 금속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말 한마디가 던져지면 바로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사방을 타고 흘렀다. 새롭게 등장한 그 인물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 세상에서 가장 사라져서는 안 될 사람이자 그의 삶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던 그 그림자. 남자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너 살아 있었던 거야? 그 인물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공허했고 오래전부터 무너진 무언가를 다시 꿰맞춘 듯한 기묘한 울림이 있었다. 죽은 척했던 거지. 그 짧은 대답 하나가 다른 모든 인물들의 얼굴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마치 이제 각자의 가면을 벗어야만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남자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 어떤 감정도 정리되지 않았다. 분노, 환멸, 배신감, 허탈함,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질문들. 그가 마침내 물었다. 왜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 질문이 던져지자 새 인물은 천천히 남자에게 다가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공장의 바닥에서 무겁게 울렸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바라보자 눈동자 속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봐야 했으니까. 남자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그건 감시였고 조종이었고 누군가의 거대한 장기판 위에서 자신이 말 그대로 말이었다는 의미였다. 너도 다 알고 있었던 거냐? 남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질문에 새 인물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주변의 세 사람, 남자를 배신했던 이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다. 아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는 멍청하지 않으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다른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남자는 감지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 구조가 아니었다. 이 네 사람 사이에 서로 모르는 거대한 계획의 충돌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다시 뒤틀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공장 천장 쪽에서 작은 틱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위로 향했다. 그리고 남자만 눈치챘다. 그 소리는 어딘가 익숙했다. 그의 기억 속 가장 오래된 공포가 그 소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너 설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래. 새 인물이 천천히 대답했다. 너희가 나한테 했던 걸 나도 그대로 되돌려줘야지. 그 순간 공장 천장 곳곳에서 작은 초록색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레이저 포인트처럼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남자의 심장이 완전히 뛰기 시작했다. 폭발물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새 인물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고 경고지. 그 말과 동시에 그는 손목을 들어 올렸다. 그의 시계는 원래 시계가 아니었다. 작은 스위치. 단 한 번 누르면 모든 게 끝나는. 다른 세 사람은 동시에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건들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해졌다. 너는 평소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 여기 있는 폭발물. 날 죽이려고 내들이 심어놓은 거잖아? 근데 웃기지 않냐. 그걸 내가 지금 조종하고 있다는 게. 남자는 눈을 크게 뜨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제야 보였다. 이 공장에 숨어있던 작은 구멍, 붙여진 흔적들. 누군가 오래전부터 이곳을 준비하고 있었던 증거. 그리고 그는 알았다. 새 인물만이 알고 있었다. 누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치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그걸 역이용하고 있다는 사실.
배신자 셋의 얼굴은 동시에 공포로 굳어졌다. 너 우리를 죽일 생각이냐? 새 인물은 비웃었다. 죽여서 뭐해? 너희 정도는 망가지는 걸 지켜보는 게 더 재밌지. 그 말은 위험할 정도로 담담했다. 마치 이 모든 사태가 이미 그의 손바닥 안에서 결정된 것처럼. 남자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 이걸 얼마나 계획한 거야? 그 질문에 새 인물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너희 모두가 서로를 속이기 시작하기 전부터. 그 말은 너무 단단하고 너무 확고했다. 남자뿐 아니라 다른 세 사람도 동시에 굳어버렸다. 그는 계속 말했다. 너희가 서로의 비밀을 캐고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동안 난 너희 전체를 이용하고 있었지. 세 사람은 동시에 발걸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새 인물은 손목을 스치듯 움직였다. 시계의 스위치가 딸까 하고 걸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움직이지 말랬지.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온화함이 사라지고 계산과 냉정만 남아 있었다. 남자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배신감보다 더 큰 충격은 이 사람을 그는 누구보다 믿었다는 사실이었다. 도대체 너는 왜 이러는 거지? 그가 묻자 새 인물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너무나 잔인하게 평화로웠다. 이제 곧 알게 돼. 그 말과 동시에 공장 바깥에서 또 다른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을 향했다. 그리고 그 문이 천천히 열렸다. 새로운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사람들은 남자도 배신한 셋도 전혀 모르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등장과 함께 모든 퍼즐이 완전히 뒤집혔다. 새 인물은 천천히 말했다. 소개하지. 이제 진짜 주인공들이 나타났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는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모든 반전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는 걸. 남자는 숨을 들이켰다. 공장 내부의 긴장은 이제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노려보는 눈빛 속에 증오, 배신, 미련, 기대,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어떤 유혹 같은 기묘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시선 하나가 전부를 폭발시킬 수 있는 상태. 그러나 그들은 모두 알지 못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문 밖으로부터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문이 또 한 번 밀리며 열리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한 여자의 발소리였다. 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내부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결로 진동했다. 남자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입술이 굳어졌다. 설마 너까지? 그 여자는 기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지난달 그가 기억하는 따뜻함도, 비극도, 눈물도 없었다. 대신 어디선가 배워온 듯한 냉정함과 계산이 감돌았다. 왜 그렇게 놀라? 난 애초에 너희 중 누구 편도 아니었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오자 옆에 있던 두 번째, 세 번째 인물도 모습을 드러냈다. 전부 낯선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마치 이곳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비밀을 이미 손에 쥐고 있다는 태도. 남자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큰 설계자들이 등장했다는 것을. 세 인물 중 한 남자가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한테 중요한 재료였지. 그 말투는 지나치게 나른했고 설명보다 비웃음에 가까웠다. 새로 나타난 여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너.
그녀의 손가락 끝이 남자를 향했다. 그 순간, 그 손가락 끝에 묻은 미묘한 여유와 도발적인 느낌이 공장 안의 공기를 더욱 끈적하게 만들었다. 남자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는 방식이 너무 기묘했다. 누군가는 그를 향해 다가서며 비난을 쏟아냈고, 다른 누군가는 그를 바라보며 심리적으로 붙잡으려 했다. 누군가는 위협했고, 누군가는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라도 있는 듯 비웃기 직전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시선 하나하나가 지금 이곳의 공기를 더 뜨겁고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는 사람, 바로 죽은 척 했던 그였다. 그는 새로 등장한 세 사람과 시선을 나누더니 천천히 웃었다. 그 웃음엔 방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마치 공장 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른 의미로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듯한 여유. 좋아. 그는 말했다. 다들 여기 모였으니까 이제 제대로 시작해볼까. 그 말은 이상하게 명령처럼 들렸고, 새로 등장한 세 사람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반전은 모두 이 사람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작은 파도였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건 폭풍이었다. 그 순간 그가 남자에게 다가왔다. 너무 가까운 거리,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넌 정말 모르겠어? 그가 속삭였다. 내가 왜 이 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지. 남자의 몸이 굳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억눌러왔던 감정이 올라오는 듯한 불안함이 퍼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는 새로운 일행 중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녀가 그의 어깨를 잡았다. 부드럽지만 놓아주지 않는 힘. 그 손의 감각 하나만으로도 남자의 심장 박동이 의미불명의 방향으로 요동쳤다. 도망갈 곳 없어. 그녀가 말했다. 넌 이 판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남자는 숨이 막혔다. 그녀가 말하는 어투는 마치 그의 과거를 모두 알고, 그의 약점을 모두 알고, 그의 감정의 결까지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위험했다. 공장 안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사람들의 호흡마저 과하게 들릴 정도의 긴장감. 누가 누구에게 끌렸고, 누가 누구를 미워했으며, 누가 누구를 조종해왔는지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때 죽은 척했던 그가 남자의 턱을 손가락 하나로 들어 올렸다. 한치의 농담도 없이 말했다. 넌 우리 모두가 움직이게 만든 핵심이야. 왜냐고?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가진 비밀은 우리 누구보다 더 치명적이거든. 그 말에 공장 안 모든 사람이 멈춰 섰다.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단 한 문장. 그러나 그 문장은 이 모든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폭탄이었다. 남자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그는 남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속삭였다. 내가 기억 못하는 그날 밤, 그날 일어난 일. 그걸 아는 건 너뿐이거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남자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다. 기억이 뒤틀리고 잊혀졌고 지워졌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표면으로 급격히 떠오르는 느낌.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세 사람의 등장, 배신자들의 계획, 그의 실종과 생존,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어
모든 사람을 조종해 이곳에 모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작 당사자인 그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그가 외쳤다. 그날 내가 뭘 했다는 거야? 그 질문에 그 남자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누가 죽었는지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공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침묵했다. 그리고 남자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 남자의 마지막 말은 이제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넌 진실을 기억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그 남자는 그날 밤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심연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다.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고 숨은 지나치게 가빴다. 그는 자신의 집 문을 밀어 젖히는 순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밤,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걸. 하지만 끝이 단순한 끝은 아닐 것이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진실을 짊어진 채 여기까지 흘러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날카롭고 건조했다. 집 안엔 이상할 정도로 정막이 깔려 있었고, 그 정막은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처럼 그의 신경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그 느낌이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반가웠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 모든 비틀린 관계와 실타래갔던 비밀들이 파열음과 함께 터져나올 순간이 도착했다는 쾌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방 안으로 걸어가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방 안엔 미묘한 향이 떠돌고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향. 누군가의 흔적 같은 오래전 잊었어야 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향이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아니, 떨려야 했다. 하지만 그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였다. 문득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녀는 여전히 치명적으로 아름다웠다. 감정을 가늠할 수 없는 눈빛, 어딘가 위험할 정도로 고요한 표정. 그는 숨을 삼켰다.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끝내려 한다는 것을.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다 이야기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엔 온기가 없었다. 차갑게 조각된 조소처럼 느껴졌다. 이미 알고 있었어. 그녀는 말하며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내가 뭘 했는지, 누구와 얽혔는지, 그리고 나한테 뭘 숨겼는지.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도는 순간, 그의 심장박동이 크게 요동쳤다. 그녀가 알고 있다고? 그녀가 어디까지?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래. 숨긴 게 있어. 하지만 너도 나한테 숨긴 게 있어. 그녀는 그의 말을 이어받듯 던졌다. 그리고 그게 오늘 드러나게 될 거야. 남자는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그녀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직감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귓가에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던 집안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 남자의 눈이 빛을 잃고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리고 그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얼굴. 그가 가장 감추고 싶던 관계. 그의 모든 균열의 시작이었던 그 여자.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는 순간 그녀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오랜만이야. 그 세계가 내려앉는 듯한 침묵.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긴장. 모든 진실의 조각이 튀어나오는 듯한 감각.
남자는 숨을 삼켰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사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었다. 그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긴장과 적대, 연대감과 배신이 동시에 혼합된 기묘한 표정. 그리고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우린 이미 알고 있었어. 두 번째 여자가 이어 말했다. 내가 둘 다 속이고 있었다는 거. 남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어떻게? 그러나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들은 동시에 시선을 서로에게 맞춘 뒤 그에게 다시 향했다. 근데 너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일 거라 생각했어. 우린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심지어 내가 우리한테 각각 뭐라고 말했는지도 다 공유했고. 내가 꾸민 거라 생각해. 아니, 우린 처음부터 너를 시험한 거야. 남자는 숨을 멈췄다. 그녀들의 표정, 말투, 대사 같은 타이밍. 모든 것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완벽했다. 그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시험이라고. 나를. 첫 번째 여자가 대답했다. 내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 여자가 말했다. 근데 놀랍게도 기대 이상이더라. 공기 중에 기묘한 열기가 돌았다. 위협적이지만 유혹적이기도 한 설명할 수 없는 기류. 남자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배신도, 단순한 복수도 아니다. 이건 두 사람의 공동 연출이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meticulously 준비된 심리극. 그리고 그들은 아직 마지막 반전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려고 천천히 감정을 뜸들이고 있었다. 그녀들은 동시에 한 걸음 다가왔다. 남자를 거의 포위하듯 가까이.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필요했어. 내가 우리 둘 중 누구를 선택하는지. 두 번째 여자가 이어 말했다. 아니면 우리 둘 다 잃는지. 남자의 숨이 가빠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듯 뒷걸음쳤다.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여자가 결정적 문장을 내던졌다. 근데 내 선택은 중요하지 않아. 두 번째 여자가 말한다. 왜냐면 이미 늦었으니까.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가 늦었다는 거야? 그녀들은 동시에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린 이미 내 비밀을 공개했어. 공기 자체가 깨지는 듯한 정적. 그의 머릿속이 텅 비어졌다. 뭐라고? 첫 번째 여자가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내가 했던 일들, 말했던 것들, 거짓말들. 다 기록해 두었어. 두 번째 여자가 이어 말했다. 그리고 방금 너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송했지. 그 말이 그의 귀를 찢듯 관통했다. 심장이 멎는 기분. 온몸이 식어가는 감각. 그는 거의 비명을 지를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너희 미쳤어. 왜 그런 짓을. 그러나 그녀들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잔혹했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다. 왜냐면 내가 우리를 가지고 놀았으니까. 두 번째 여자가 말했다. 그래서 우린 너를 가지고 놀기로 했어.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남자의 세계, 관계, 명성, 비밀, 감정. 모두가 파편처럼 흩어져 버렸다. 그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들은 마지막 대사를 던졌다. 이제 내 장면은 끝났어. 이 드라마의 남주인공은 더 이상 너 아니야.
그녀들의 발걸음이 방을 떠나는 순간 그 남자는 깨달았다. 이 밤은 엔딩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파멸이었다. 그는 무너진 자세로 바닥에 손을 짚고 뜨거운 숨을 내뱉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새벽이 몰려오는 듯한 기분. 그리고 밤은 조용히 막을 내렸다. 그 남자의 세계와 함께.